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서북 청년단이 재건된다고 합니다. 과거 이북 출신들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애국 안보 단체였는데요. 다시 재건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라는 얘기인데요. 이 서북 청년단의 재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아니, 음해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북 청년단의 구국결사대장. 이름부터 정말 나라 사랑하는 그 직함이 딱 들어오는데요. 정함철 결사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북 청년단 어떤 단체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는 이제 그 조선민주당이라고요. 그 뭐 조만식 선생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 계열의 어떤 정당이 결성이 됐었습니다. 네네.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었죠. 예. 그런데 북한은 이제 소련의 등을 입은 김일성이 내려와서 공산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 민족 진영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김일성 그 세력들이 결국 그 민족 진영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그쪽 세력들을 이제 무참히 이제 어떤 그 진압을 하고 그 억압하기 시작했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종교에 대한 자유도 박탈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평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기독교가 성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 그 이상이거든요. 그들은 끝까지 이제 그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그 공산주의 실상을 깨닫고 더 이상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남아있던 분들이에요. 보니까 정말로 네네. 이북에서 내려오신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고 네네.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또 네.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시고 네. 그분들이야말로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분들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남한테 내려왔는데 네. 자유를 찾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더니만 어디 북에서는 공산주의 실상을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그렇죠.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네. 요즘에 신은미 씨, 뭐 황선 네네. 씨 보면은 북한 갔다 와서 좋은 얘기만 하고 네, 대한민국 그랬었죠. 어린애들한테 네. 그것도 네. 초등학생들한테 뭐 강연하면서 북한은 다 애를 낳으면은 뭐 헬기를 태워서 가서 치료를 한다. 북한의 의사들은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한다. 네. 또 북한의 사진 보여주면서 참 평화롭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했겠네요. 가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영상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 시대에 진짜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네.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민족 진영, 자유 진영이 이제 정당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 반면에 남한에서는 예운영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운영 이제 공산진영 계열의 거기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남한에는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공산진영에서 잡다 보니까 모든 노동계 어떤 사회 사회단체 모든 어떤 그 조직들을 그들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미국의 또 지지를 입은 이제 이승만 이제 대통령 박사나 이분들이 또 그 잡으려고 했는데 많은 마찰들이 있었죠. 실제로는 그 공산 진영이었던 세력들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남한 국민들에게 막 이제 그 사실과 다르게 기만하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일제시대 36년 차에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그것도 외세의 힘을 빌어서 해방을 맞았는데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진영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이걸 택일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더구나 이제 뭐 지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밀접하니까 중국과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다 이미 공산화로 그때 한참 세력을 갖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남한 그 남노당 중심의 그 세력들은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이다. 공산주의가 되면은 뭐 거지도 없고 뭐 부유한 사람 다 먹고 다 같이 이제 행복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기만을 하니까
대다수의 그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가난했고. 그렇죠. 그들 다 그 기만당해가지고. 당시에는 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해방 직후는 그는 그쪽에 이제 그 경공 뭐 그렇죠. 네, 자원도 많았고. 일제가 그렇죠. 이북 쪽에다가 네네. 말씀한 대로 네. 공단이나 이런 그렇죠. 거를 많이 했고 네네. 전기 시설이라든가 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전기도 좀 풍족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자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북 지역이 훨씬 더 선진화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당시에 네. 그러한 얘기들을 대한민국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현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실제 북에서 자행했던 어떤 그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 박탈했던 이런 실상들을 남한 군인들은 몰랐던 거죠. 전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농촌의 어떤 실제 사례인데 그게 한 70%, 80% 정도가 남노당에 가입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 뭐 오죽하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이었던 그 박상희신가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때 남노당 쪽에 활동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정말 이제 순수한 그 입장이었죠. 농촌 촌로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때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북에서 실제 내려왔던 분들이 남한에 와보니까 공산주의 너무 몰라. 공산주의가 아주 지상낙원인 걸로만 알고 있고 말 그대로 거짓으로 기만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참다 못한 거죠. 이들은 안 되겠다. 더 이상 거짓이 이 나라를 했다가는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공산화 되겠다. 전 지역이. 그러다면 그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성했던 게 사실 서북청년단이라는 그 전신의 조직이었는데 결국 이제 서북청년단 그 시초가 그 기독인들이 거의 중심이 됐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지금도 또 이북에 내려와서 지금 기독교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네네. 뭐 상당히 그 반공정이시고 네. 애국 활동에 많이 앞장서는 걸 보면 네. 그분들이 지금 뿌리가 아직도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사실 이제 공산당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진관이 투철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사실 기독교인이지만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천국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그들과 죽음을 두려워서 맞설 수 있는 사실 단체가 기독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에 철저히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지금은 남한 내에서도 보면은 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독교 하면서 이미 또 교회 내도 그 종북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이제 교회의 기능들을 상실하게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있으면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러잖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의 본질이 거짓에 맞서거든요. 그 진실을 전파하고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이제 전파하는 게 사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요. 사회적인 기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내에 잠입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사실상 사회적인 기능들을 하지 못하게끔 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해방 직후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을 비교하면은 저는 사실 거의 같다고 보던가 아니면 더하다고 봐요. 왜? 그때 당시는 정말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기만당했는데 지금은 이미 많은 탈북자분들이 북한 실상 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에 그 신은미신가 그런 거짓말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언론까지 가시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참 큰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대한민국에서 네. 이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이념 속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네, 이거 좀 그렇죠. 경계해야 될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명함을 보니까요. 네. 여기 해골 마크가 있어갖고 네네. 일부에서는 이러한 좋은 의미 또 특히나 종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서 불의와 싸우자 이러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해골이 있다. 네. 또 과거 서북청년단이 폭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좌파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저희가 재건을 하면서 준비위원회 결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크를 뭘로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골 마크가 그게 어떤 마크냐면은 그 해방 직후에 이제 서북청년 단원들이 내려왔는데 이제 남한에서 사실 이제 청년 조직이 뭐 별다른 게 없어. 그냥 청년 조직들은 많았죠. 근데 이제 군사 조직이 사실은 그때 그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남한에는 남노당에 의해 가지고 이미 군부 내도 이제 그 남노당, 그 공산주의 사상가들 많이 들어와 있었고, 미군정은 그걸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미군정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그럴 수뿐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 군부조차도 그래버리니 만약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때 뭐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전쟁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은 모르겠는 어쨌든 그 고급 장교 한 분이 이제 서북청년단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서북청년 단원으로만 구성된 군사 조직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북청년 단원으로만 순수하게 구성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구성된 게 18년대입니다. 육군 18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골부대라고 있죠. 백골부대. 그 백골부대가 18년대인데 그게 서북청나 3,0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순수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럼 그 역사가 지금도 네네. 군 내부에 남아 있는 물론이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렇죠. 좀 백골부대하면 굉장히 그 네. 전방에서 네네. 훈련도 많이 하고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부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백골부대 간다 하면 고생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나오신 분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네. 고생이 어떻게 보면 뿌듯한 자신의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애국심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그 마크 백골부대 마크가 지금도 서북청년단의 마크로 사용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제가 해골이나 마크를 지금 다시 하려고 할 때 많은 그런 부분,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결론 내렸던 부분이 그 해골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백골이 될지언정 내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사실, 그런 결기로 그때 당시에 서북청년 단원들이 그 백골 부대 마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 죽더라도 내가 백골이 되더라도 이 나라를 저 거짓 세력된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야겠다는 그 결기, 그 의지가 그 마크에 담겨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개성을 해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들과 맞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그들의 실상들을, 거짓된 실상들을 알려야 된다. 사실 그런 의지를 저희가 이제 잊기 위해서 그 마크를 제가 선택했던 겁니다. 네,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마치 폭력단체처럼 그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정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곡하는 세력들이야 뭐 어떤 진실을 끄집어내도 그들은 그렇겠죠. 끝까지 왜곡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비할 수는 없는 거죠. 해골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궁화를 갖다 놔도 이들 눈에는 무궁화로 보이지 않고 이들 눈에는 다른 뭐 북한에서 지령한 뭐 이런 것처럼 보여서 아마 좋지 않게 볼 게 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방 이후에 서북청년단이 결성되고 자유민주 세력과 공산진영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공산진영의 이런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 자유진영, 애국진영, 반공진영에 대해서만 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 잠시 말했지만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남한에는 이제 그 여운형 씨, 공산주의자였던 이제 여운형 씨 중심으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곳곳에 시골촌까지 그 인민위원회죠. 쉽게 말하면 인민위원회 형태로 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들이 다 결성이 됐었는데 그런데 노동자 단체부터 다 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유진영과 민족진영에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질서를 세우고 법과 어떤 이런 원칙들을 세워 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곳곳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업.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이제 그때 그 해본 그 혼돈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키고 그때 박헌영이 있죠. 박헌영 씨도 사실 그 사람이 남과 북의 공산당의 그 수장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간첩이죠, 한마디로. 남북의 수장이었습니다. 사실 김일성보다 한 위 위였어요. 그 박헌영이가. 박헌영이가 가지고 남한 사회에서 이제 그 위조 사건, 집회 위조 사건이 크게 그때 일었었죠.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이제 혼란, 사회 경제적인 이런 폭동을 일으킨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그 김일성 하에 그 군사 조직 계속적으로 남침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남한은 기틀을 못 잡게 해야 되니까 사회적 기틀을 못 잡게 그렇게 된 거는 곳곳에서 그런 폭동들을 자행했던 거죠. 그래 그때 뭐 많은 우익 인사들이나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솔직히 그들에게 뭐 죽창이라든가 찔러 죽기도 하고 때려 맞아 죽기도 하고 그 참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한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세력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물론이죠. 하는 아주 매우 잔인한 살인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자유진영, 보수진영, 특히 이 반공진영에서 젊은이들이 결성된 것이 서북청년단이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한에도 많은 청년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 애국 진영이었던 그 청년 조직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생겼던 많은 이제 단체들은 다 연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로당 쪽에 있는 그 좌파 진영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어찌 보면 친구 관계도 있고. 뭐 예, 유명하잖아요. 김두한 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 아주 제일 친했던 친구가 남로당의 그 청년 조직 핵심에 있어가지고 그 정말 갈등하는 모습들이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저는 아쉬워요. 네네.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주먹들. 네네. 이런 분들이 네. 그게 아마 정의로운 부분도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 주먹이라는 이 조직 때문에 이런 것까지 덮어져 갖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좀 변질된 그들이 왜곡하기 쉬운 소재로 네.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그렇게 나섰던 것은 북한의 실상 참상을 보고 그것을 깨어있는 종교인들과 선각자들이 모인 것이지 네네. 여기에 말대로 주목들이 개입해서 뭐 권력을 장악하고 이건 절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정말 이제 정말 정확하게 우리 직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뭐 김두한이라고 우리가 참 유명하 다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제에 맞서가지고 주먹을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려운 주먹이라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만주나 가가지고 총으로 그들과 싸우지만 남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한반도를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살아가면서 그 일본의 그 압제라든가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맞서서 싸울 때는 그들은 우리 민족 어떤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그 주먹을 쓰고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주먹들이에요. 그때 당시 주먹들이.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공산 진영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서북청년단 결성했던 그 이유가 또 저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이제 왜 이제 그 서북청년단 했느냐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도 아닌데 왜 서북청년단 이런 말도 많은데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남한에서 결성됐던 애국 청년단체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남로당이라든가 그쪽 진영의 어떤 청년 조직들하고 연구가 서로 다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진압을 못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서북 청년단 같은 경우는 북에서 내려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실상을 직접 이제 처음 하고 내려왔던 분이거든요. 이분들 대접권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도 사실 이분들이 그만큼 부각이 됐던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남한에 있던 많은 청년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기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우리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왜 나중에 또 여기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는 또 정치계 나갈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런 가지 이런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데 거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반면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청년단 그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빨리 이 한반도가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가서 그 고향을 되찾겠다는 그 순수한 일념 하나, 그 구구의 일념 하나,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꺼이 그런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그런 남로당이라든가 좌파 그 세력들과 최전선에서 사실 싸울 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의 의미가 네. 지금은 어떤 폭력단체, 과격단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네. 않다는 거, 재평가돼야 되는 것이고 네, 물론입니다. 그분들의 의미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이 반공 이념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 네. 저는 반공 이념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반공은 헌법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죠. 헌법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북을 자유민주 통일해야 되고 반공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교육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주는 헌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반공 그러면 반공을 옛날에 뿔 달린 김일성, 김정일 이러한 왜곡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이념 아니냐 이렇게 학교에서도 가리키고 일부에서는 그걸 선동을 해서 반공을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정말 네. 위험한 공산주의자들인 것이죠. 참 최근 이런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제 서북청년단을 이제 9월 28일 날 처음에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노란 리본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언론에 크게 나면서 아주 엄청난 비난들이 이제 쇄도했었죠. 저 사진 봤어요. 네, 사실 저는 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반응이 나올 거라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죽이겠다 협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저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놈이 있는데 그 친구 한 글을 보면 참 황당한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는데 서북청년단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집단을 할 수 있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저를 그래서 너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참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역사를 모르면 있는 민족은 미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역사를 바로 봐야 되는 게 독립운동가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세 부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김일성도 자기가 독립운동한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들 논리라면 김일성도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우리가 서운을 해야 돼요. 그들 논리대로 하면은. 독립운동가 중에는 말 그대로 민족진영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나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많이 알잖아요. 그 김좌진 장군이라든 많은 분들. 그에 반면에 또 자유진영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님 미국이나 같은. 이런 데서 이제 하면서 해외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을 알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중국의 팔로군이나 이제 소련의 그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 일단 독립운동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도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는 그렇죠. 건 그렇게 정말 그도- 어처구니가 없는 네, 거죠. 그 독립운동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죠. 뭐냐면 그들은 네. 외세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민족 반역자들이죠. 물론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데는 이제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좀- 거는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정교조 교사하고 직접 대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 국민들이 무고히 또는 독립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죽어갔던 그 선열들 수보다 3년간의 6.25 동란 중에 죽은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공산진영의 그때만 그들이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그래 말하는 그 김일성과 그들이죠. 그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자기들과 이념이 틀리다는 이유로 김좌진 장군이 왜 죽었습니까? 김좌진 장군을 암살했던 진영이 그 공산진영 계열에서 김좌진 장군을 암살했거든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은 숨기고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정말 이거는 좀 비양심적이고 너무나도 거짓된다고 저는 정말 이분들이 정말 크게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그 신뢰가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소련의 그 자유시 참변이라고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 아주 정말 유명한 일화예요. 그 아마 참극이죠, 참극. 공산 진영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소련의 힘을 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자 해가지고 그 만주법한에서 독립운동 하던 이들이 그 일본군의 잔혹한 그 탄압행위 그러니까 자기 일본군이 당하면은 거기 그 우리 민족의 일반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간 게 이제 자유시까지 올라간 그 소련의 군사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소련에서 요구한 게 이제 공산당으로 입당을 해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민족진영하고 거기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진영 독립운동가들하고 거기 소련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 민족진 독립운동가들 그때 학살을 했어요.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참변이네요. 그게 정말. 역사적인 참변인데 그걸 그놈은 숨기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그 역사사를 알린다면은 야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다 같은 독립운동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 이번에 저를 뭐 죽이겠다 협박했던 그 친구도 그 공산진영의 독립운동가였겠죠.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모르죠 또 혹시. 근데 모르죠. 이제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올바른 그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마치 이제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저는 이 서북 청년단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그 애국 단체들 네네. 분들이 하는 행위들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이걸 왜곡하기 위해서 폭력이든 또 아니면 극우든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어제였죠. 재건총회가 있는데 이 청소년 수련회관 네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장소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불어 네. 취소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요. 저는 사실 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 처음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준비위원장께서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되신 이제 배성관 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관을 예약할 때 원래 이제 그 46년 11월 30일 날 YMCA에서 처음에 창립을 했었거든요. 그 역사적 상징으로 봤을 때 그 YMCA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 과연 이제 지금 서울시장도 이제 박원순이고 네? 그런 입장에서 이들이 그런 대관을 허용할까라는 내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이제 거기 청소년 수련관을 대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길래 그래도 대관 해준 거에 대해서 난 좀 어쨌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대관 예약된 걸 우리가 공지를 했어요. 네. 공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서북청단 많이 비방하고 있을 때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이렇게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재건을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 100여 명의 기자들한테 다 보냈어요. 장소와 시간까지. 한 달 전에. 기자들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행사 하루 전날 27일이죠. 27일 오전에 한겨레 기자가 나한테 한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한겨레 기자가. 예. 전화 와가지고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대로 예정대로 하나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정치적인 집회가 허용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죠. 그 사람한테. 아니 안보가 언제부터 정치로 분류가 됐나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하니까 그 사람 찍소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지를 했죠.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근데 마침 이제 27일 날 이제 최종 점검차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관장하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언론 한겨레하고 뭐 언론에 이게 뭐 서북청단들이 기사가 되는 바람에 자기네들을 뭐 허용해 줄 수 없다. 대관해 줄 수 없다. 이러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마침 또 정말 흥미로운 게 제가 또 정보를 하나 받았던 게 우리 그 다음날 28날 재건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날 동성애 단체가 있습니다. 동성애 게 이번에 그 이계덕 기자 그 스스로 뭐 커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이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친구사이라는 동성애 단체가 있어요. 친구사이는 그 단체가 29일 날 7시 오후 7시 30분에 거기 지하 1층에서 총회를 했어요. 총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7일 날 그 얘기를 했죠. 그 관장하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 수련관과 취지가 맞지 않아서 서북 청년단이 예. 그래서 그 대관을 허용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은 동성애 단체는 청소년 수련관 취지가 부합해서 허용해 주는 겁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 단체 먼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확인한 다음에 뭐 불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웃었죠. 불허한다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뭔데 지금 뭐 인권이다 해가지고 동성애자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 당신들이 동성애자들이 총회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그 예정되어 있는 걸 불허하겠다고? 불허 못할 걸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고. 근데 결국은 그 저희나 자녀들이 이제 대관 장소를 알아봐줬어요. 알아봐줬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좋다. 당신 그까지 알아봐줬다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신당역에 있는 곳인데 장소가 더 협소해요. 협소하고 이제 뷔페 식당이고 나와봐야 의자밖에 못 놔요. 그 좌석도 좀 뭐 좁았고 그리고 나도 최대한 이제 고려하겠다. 대신에 이제 내가 확답은 못 드린다. 이걸 내가 현장을 다 둘러봤으니까 돌아가서 우리 준비위원과 회의를 한 다음에 최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회의한 결과 28일 날 재건총회 하는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고, 그 너무 늦었고, 촉박했고, 그리고 이거 취소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악의적인 거고요. 악의적으로 우리 재건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던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통지를 했죠. 오후 5시, 27일 날 오후 5시쯤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협조를 했으니 당신들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냥 허용해달라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이 온 거죠. 근데 27일 저녁 7시가 돼서 이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시지를 왔던데 불허한다고. 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루 전날 오후 7시에 제가 최종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강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날 또 행사하기 당일날 2시간 전에 또 가서 또 마지막 또 협상을 또 했습니다. 그 담당 정보관까지 와서 혹시나 마찰이 생길까봐 정보관도 와서 충분히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정보관도 봤을 때 아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하기는 불가능하다. 밖에는 비도 오고 있는 입장이고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보관도 조정을 해줬어요.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주고 최대한 조용하게 행사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정보관이 했는데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그냥 뭐 그렇게 하더니 막 결국은 이제 막아선 거예요. 아예 그냥 다 폐쇄시켜버린 거야, 3층을.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다가 이제 그 1시 20분까지 당신들 문 열지 않으면은 우리는 1층 로비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당신 허용한 걸 알겠다. 그래서 그날 진행된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네네. 그 아까 동성연애자 단체 네네. 친구끼리는 총회를 했나요? 친구 했죠. 친구 사이 예정대로 했죠. 그래서 제가 29일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장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 사이 동성애 단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했나요?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제가 알아봤는데 그 동성애 단체에 청소년들도 여럿이 끼어 있고 또 뭐 동성애 인권 단체가 있어가지고 참 저희들 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동성애 단체에 청소년이 끼어 있다고요? 네네.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 네? 동성애라는 게 물론 네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정되는 부분이 요즘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이 그런 단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해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청소년이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은 선도를 하고 난 뒤에 네네. 그래도 안 된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년부터 이런 그 모임에 나오게 하고 그걸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회관에 대여를 해주고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참 오늘 대단한 거 좀 본질에서 벗어나겠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관장님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그 동성애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은 허용해 줬을까? 참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뭐 인권이니 배려하는 척하지만 당장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청소년들이 아직 분별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배워야 될 시점인데 그들은 우정을 동성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동성간에 제 친구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여성들은 네네. 오히려 남자 아이들보다 네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정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정을 착각했구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성인이 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네. 어떤 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청소년 동성 연애자들이 나와서 하는 행사는 인정해주고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과 반공이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아주 건전한 청년 단체의 모임은 정치적 모임이라고 그래서 반대하고 이거 말이죠.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관장하고 부장을 만납니다. 사실 그날 우리 재건총회 때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혼자예요, 혼자서 그 행사를 맡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 혼자서 제가 그 책상을 옮기고 깃발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 저보다 덩치도 커요. 그러니까 저를 완력으로 힘으로 저를 제압하면서 깃발을 땅에 놓으면 빼앗는 거예요. 자기네 땅인데 왜 놓냐? 놓지 마라. 탁자를 옮기려고 하니까 탁자 옮기지 마. 자기 물건인데 왜 옮기냐? 이게 왜 당신 물건이냐? 왜 당신 땅이냐? 그러니까 답변이 안 통해요. 이 사람 의도적으로 사실 서북청년단이 이제 폭력 집단이라는 걸 부각시킬 목적 계획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상을 봐도 네네. 싸우는 장면은 없는데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기자들이 일부러 뭐 또 네네. 충돌 과정을 막 부각시키려고 네. 그런 장면에 집중적으로 카메라 후라시를 들이대는 걸 봤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네네.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억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우리의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는데 횃불이 되겠다, 등불이 되겠다고 하는 서북청년단의 단체의 행동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몸싸움을 자청해서 하고 나와서 과격단체의 행위가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네. 과거 정말 해방 이후에 우리 내부적 갈등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연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그중에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논평들 보면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 무슨 청년단체 누구누구 뭐 잡아들여야 된다. 처단하자.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쨌든 그들은 사실 이제 재건총회가 사실 그네들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 발언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다 동영상에 나왔는데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 삼청을 제가 폐쇄시켰을 때 거기 이제 문을 부수는 장면. 사실 이제 그 전날에 27일 날 자신들이 이제 불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재건위원 중에서 한 분이 당신들 그렇게 막으면 우리가 경찰 동원해서 만약 경찰도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겨레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유발된다니까 기자들까지 막 몰렸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그네들은 그걸 원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단원 참여하신 분들을 이제 막 저도 진정을 시켰고 이건 그들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3층 갈 필요 없다. 우리 1층이 더 개방된 공간이고 더 좋다. 우리 여기서 합시다. 엠퍼 지원 없더라도 우리 이대로 진행을 합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또 멋지게 행사가 치러졌었습니다. 그럼요. 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미가 중요할 그렇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겠고요. 네. 아까 그 관계자 말이 청소년들도 온다라는 건 관계자 말이지 네. 뭐 친구끼리
단체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자 말로 정확하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렇죠. 뭐 관장님이 확인하셨다니까. 네. 뭐 어떤지 모르게 변명으로 또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구국 결사대장 정함철 대장님은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업무라든가 생활을 일부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 단체를 어떻게 끌고 가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 또 자유민주 세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우리 구국결사대하고 서북청년단에 이제 구국결사대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만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청년단 이번 재건되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실제 서북청년단이 청년 활동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그분들이 이미 다 고령이시고, 이번에 이제 95세이신 손진 총재님, 그런 분들처럼 지금 서북청년 재건하는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지역도 구분 없고, 탈북자분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그 뜻에 같이 하는 누구나 참여하는 게 서북청년단이고, 이건 상징적인 거죠. 상징 의미고, 사실 실제적인 이제 서북청년단 내의 청년 조직은 구국결사대입니다. 그 구국결사대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제 그 보조하기 위한 그 조직이 서북청년단에 보시면 돼요. 근데 핵심 그 조직이 이제 구국결사대에 제가 대장을 이번에 처음 맡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사회운동을 이미 해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회운동 한 지가. 뭐 이미 언론 다 나왔지만, 2004년도에 제가 박사모라는 이제 박근혜 이제 산하는 모임이죠. 그 창립 발견으로 참여했다가, 그는 다시 팬클럽이 아닙니다. 박사모는 박근혜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제 행동을 합시다. 그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결성된 우리 자발적인 조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중앙부회장을 맡으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었죠. 제가 그때 31살이었거든요. 막 결혼하고 아기가 막 태어난 시점에, 태어나고 이제 돌도 안 된 시점에 제가 그때 그 탄핵역풍 때문에 나라가 진짜 완전히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나섰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참 혹독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보수 진영에서는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게, 보수 진영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떤 그 애국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거에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한 10수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실 뭐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뭐 아픔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못 움직이는 거고, 자금이 이제 누군가 후원을 하면은 그걸로 다시 또 그래 나서게 되고, 뭐 이런 활동이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그 박사모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하고요. 중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민운동가로 이제 나서게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기독시민연대라는, 제가 거기에 사무총장을 내가 맡으면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했죠. 주로 무대가.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전업시민운동가였죠. 그 전에는 제 직장을 가지면서 해오다가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됐는데 불구하고 강우병 2008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새빨간 거짓선동. 광우병 난동. 네, 그 참 할 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 있는데, 그 강우병 그 사태를 보면서 제가 혼자서 이제 원주에서 그 조직 수백 명을 세력들과 혼자서 맞서 싸우게 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광우병 촛불 난동, 경찰차 박살내고 경찰들 다치게 하고 시민들 힘들게 하고 도로를 다 깨부시고, 이런 게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인지, 오히려 서북청년단처럼 지금 재건돼서 활동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폭력도 없었잖아요. 이런 것을 오히려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폭력이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치 진보 진영의 의로운 행동처럼 일부가 얘기하는, 정말 썩어빠진 인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때 상황이 간단히 한 가지 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앞으로 서북청년단 우리 구국결사대가 해나갈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하나예요. 강우병 선동가 돼서 거의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 당시 그들이 뭐 폭력을 한 거는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다반사였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양심을 기망했다는 거예요. 국민의 양심을.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한우도 동물성 사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죄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재밌는 게 강기갑 알지 않습니까? 강기갑 전 의원이죠. 강기갑 민노당 의원 아시죠? 공중부양했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2007년 7월 15일 날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한우로 동물성 사료를 키운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사람이 강기갑의 11인인가 그래요. 18인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의 무산이 됐어요. 내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강우병이 처음에 크게 번졌을 때 저도 이명박 정부가 미쳤나 생각했죠. 우리 국민건강권을 왜 저러지? 저기 위험한 걸 왜 수입하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진실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 이제 그 강우병 괴담이라는 그 기사가 떴었는데 4월 9일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08년도에. 그게 뭐냐, 괴담 내용은 뭐냐면은 한우는 그 풀만 먹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동물성 사료로 먹인다는 게 괴담이고 진실은 한우도 그 동물성 사료로 먹이고 있다라는 이게 나온 거예요, 기사가. 그 기사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한우도 동물성 사료 먹여? 근데 우리나라 한우는 SRM 제거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원령 제거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다 먹잖아요, 소를. 우린 위험한 부위를 또 주로 많이 먹죠. 그게 그때 당시 팩트였습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 팔려고 했던 이유가 36개월 이상 된 것도 팔려고 했던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SRM 뿌리도 다 먹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건강하대요.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한나라당에도 제가 찾아갔었어요. 왜 이 진실을 얘기 안 하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런 선동에서 벗어날 텐데 제가 제발 이걸 내가 민원실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압니까?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해했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내가 아직 100% 이해는 안 하지만 그들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우 농가 작살난다. 그래서 이따 빨리 대책부터 수립한 다음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양해해달라고 난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한우 농가라도 이제 걱정하는, 네? 사실 그건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때 야당들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기만했다. 지금 보세요. 뭐 미국산 쇠고기 뼈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 다 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죠. 광우병, 촛불, 난동 얘기하면요. 네네.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데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서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제가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때 제가 사과할 텐데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저는 그 책임자들 그때 그 거짓 선동했던 그 핵심 세력들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 배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게 제가 어쨌든 네. 뭐 말하면 뭐합니까? 뭐 그렇죠. 여기서 광우병 네. 있다고 그러고 한 연예인이 미국 가갖고 햄버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저는요 네. 이 대한민국의 이 상식이 통하려고 그러면요 소위 자칭 진보예요. 진보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고 그런 언론인들이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네. 저는 서북청년단의 활동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제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서북청년단이 이번에 재건해서 출범한다고 하니까 일부 이제 보수라든가 이쪽 성향이 계시는 분들 울분이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이 많이 폭발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 몇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이제는 그놈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때려 잡아야 된다. 이런 말 표현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정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서북청년단은 이제 그렇게 과거에 그때는 공권력이 없던 시절에 공권력을 말 그래도 이제 대신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미군 정화의 어떤 그런 성인화 했던 거죠.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경우도 정말 비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미군정이나 그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서북청년단 단원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저희가 재건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폭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공권력과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이제 그 공권력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그들에게 죽을지어도 제가 이번에 협박을 당한 것처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거짓된 세력들 앞에 전면에 맞서서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들에게 밀리면은 뭐 언론이라든가 그런 눈치들 때문에 밀리면은 우리가 공권력의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맞서가지고 그들이 때릴 때 우리가 맞아줄 수 있는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공권력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압을 할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구국 결사대는 그런 의지를 갖고 물론 이제 모르죠. 정말 이제 그때 당시도 백색 테러라고 그도 주장하지만 그는 이미 적색 테러가 전제가 되었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서북 청년단 과거에 그 기본 정신이 그겁니다. 우리가 당하면 보복한다. 당하만큼 보복한다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공권력에서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서북청년단 재건에 그리고 구국 결사대에 또 서북청년단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성호 스님이 저희 네. 신의 한 수에 출연을 했는데 빨갱이는 죽어도 돼. 그러나 진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네. 그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은 그렇죠. 죽어도 그 돼. 사상이죠. 예. 네. 지금
이 서북청년단이 재건됐는데요. 이분들의 활동 또한 누구를 폭력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네네. 없애주겠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네. 공권력이 맡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한 청년과 또 국민으로서 네. 그들과 함께 그 폭력에 맞서서 오히려 막겠다고 자청하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저 또한 고개가 숙여집니다. 앞으로 서북청년단의 활동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건전한 단체다. 이들이 폭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여기에 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